오케이, 땡큐. 자, 반갑습니다. 3월 4주차 국대 정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에 대해서 노티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3월 학평 좀 어려웠죠? 맞나요? 좀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지질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독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고, 맞지? 문학이 다소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이제 섞여져 있었어요. 맞죠? 화작 같은 경우에는 36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 뭐 하나 나오긴 했는데 무난했고, 그리고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랑 현대국어를 섞은 그 수능의 유형이 그대로 좀 나와가지고 얼추 이제 수능의 유형을 한 30% 좀 반영하고 70% 정도는 여전히 학평 수준의 문제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점수가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점수가 뭐 잘 나왔다고 해서 수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망하는 건 아닙니다. 뭐 3월 학평은 그냥 긴장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기강 다지기용 이런 느낌으로 좀 시게 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학생들을 바짝 쫄게 만들어가지고 학교 공부에 좀 집중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클리닉 때 푸는 평가원 기출 문제들 보면은 특정 문장 하나로 그렇게 답이 도출되는 그런 식의 허접한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풀었던 3월 학평 모의고사는 어때요? 그 독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장 하나에 막 답이 도출되는. 특히나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맞아? 그 부교감 신경 내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운동신경 중추가 중지된다라는 본문의 한 문장을 가지고, 맞죠? 이제 정답인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뭐 개별적인 저랑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학평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정 문장 하나로 답이 도출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건 뭐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의 독서 유형의 기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평 문제를 그렇게 뭐 높게 취급하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은 이제 평가원에 다 몰빵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평가원에 모든 승부를 다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불안한 마음,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한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이제 현역인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처럼 의연하지가 않았겠죠. 그때 저도 이제 현역인 시절에 저는 6월 평가원 100점 맞고 9월 평가원도 100점 맞았어요. 나름 스스로 이제 나만의 국어 영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10월 평가원 딱 봤는데 80점대가 나왔어. 그러니까 1등급도 안 나온 거야. 엄청 불안했죠. 사실은 엄청 불안했는데 뭐 수능 저는 다 맞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학평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원과 출제 방식과 의도, 그리고 답이 도출되는 패턴 엄청나게 달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학평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해가지고, 맞죠? 막 기가 죽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독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서 꺼내보세요. 자, 독서 먼저 1교시 하고, 그 다음에 연계소문, 자, 자료 드렸죠? 오늘 고전 시간 조질 겁니다. 못 받았어? 줄 거야. 이따 어차피 쉬는 시간에 다 받을 건데 뭐. 아우, 가습기. 자, 독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 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자, 지식에 대한 토대론의 입장.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박아주세요. 수경아, 여기 나오지? 자, 별표 하나 박아주시고,
지식에 대한 토대론의 입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맞죠? 우리가 이제 knowledge,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그러한 우리가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식 철학적인 내용에 관련된 글이라서 약간의 진입장벽이 요구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론. 자, 별표 밑줄. 자, 사상적 배경이죠.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바로 명제적 지식이다. 인식론에서의 명제적 지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키워드가 시작되고 있죠. 인식론에서 말하는 명제적 지식이란 무엇이냐? 지식이면 지식인데 명제적 지식은 또 무슨 말일까? 자,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의 명제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참이되는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된다. 자, 이 명제적 지식의 정의죠. 명제적 지식의 정의는 자, 인식 주체 S가 P를 안다. 자, 인식 주체 S가 P를 안다. 라는 특정 명제가 있을 때 이 P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다? 명제적 지식에 해당되고요. 오케이? 자, 이 P에 해당되는 것이 명제적 지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명제적 지식은 바로 자, 정당화되는 무슨 믿음?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인식 주체 S가 P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P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명제적 지식이야. 이 P에 해당되는 게. 그 명제적 지식의 속성은 바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맞죠? 자, 이게 어떻게 참이 되는지 여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지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대. 자, 지식의 조건. 자, 지식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P는 참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인식 주체 S는 P를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의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바로 세 번째 조건이에요.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자,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러한 인식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맞죠? 지식과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된대. 이것은 지식과 추측을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에 해당된다.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추측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그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가령 행성의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서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의 행성이다를 명제 P라고 할 때 S가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의 앞면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왔기 때문 단순히 그냥 확률적인 믿음과 추측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S는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는 이 추측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추측이라는 것은 그렇지. 이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있어.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인식론에서 말하는 명제적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명제적 지식이라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자, 추측과 구분되는 그 별도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추측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엇인가는 바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만 한대. 자, 두 번째 문단 볼게. 자, 인식적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 개연적이라는 키워드야. 이 진리 개연적이라는 키워드는 인식적 정당성의 전제에 해당되는 거죠. 전제. 맞아? 인식적 정당성이 있으려면 진리 개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떠한 특정 명제 P, 맞아? 특정한 명제 P가 진리가 지식이 되려면 진리 개연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 자, 이 진리 개연적이라는 말을 재진수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 그대로 적어볼까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무엇이다? 추론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추론과 무엇은 다르다는 거야? 추측은 다르다는 거야. 맞아? 추론과 추측은 달라요. 추측은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 맞지?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은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어. 뭐 그런 거지. 추론 없이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러한 반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론을 바탕으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토대론이라는 것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자, 이거는 필기하기가 좀 크니까 본문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쭉 밑줄 쳐주시고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밑줄 쳐주시고 question 1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밑줄 쳐주시고 question 2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대론이 설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아마 토대론이 이러한 퀘스천 1과 퀘스천 2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토대론자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은 추론의 매개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정당화되는 믿음들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이야. 자, 토대론자가 말하는 토대론에서 말하는 믿음. 자, 토대론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개의 층위가 있다고 하죠. 자, 기초 믿음과 뒤에서 나오겠지만 비기초 믿음. 두 개의 믿음이 있대. 구분을 좀 해봐야 되겠지, 얘들아?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의 관계를 보니까 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인 비기초 믿음. 자, 이 1번과 2번의 관계는 1번이 2번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정당화.
정당화 시켜준다는 것은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의 관계는 맞지? 기초 믿음이 근거로 작용한다는 거야. 맞아? 어떠한 믿음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믿음들이 기초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정당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의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 믿음이 필요해. 그게 바로 A2야. 근데 A2도 맞지? A1을 정당화시키려면 얘도 또한 A2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필요해.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믿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또 다른 믿음들은 계속 또 다른 정당화된 또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러한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할 수 없는데, 자, 이를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해. 자, 여기서 무한 후퇴 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무한 후퇴 논증이라는 것이 왜 발생해? 맞아? 끊임없이 어떠한 믿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한 후퇴 논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 어떠한 믿음 없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즉 기초 믿음의 성립 근거로 작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기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 주지 않으면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무한 후퇴 논증 같은 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고, 이에 따라서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들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어. 자, 여전히 토대론자들이죠. 토대론에서 바라보는 기초 믿음의 성립 근거. 기초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립 근거는 바로 지각과 그리고 또 자신이란 말은 인식 주체죠. 인식 주체. 자, 인식 주체의 자신의 내면에.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죠? 여기 좀 당겨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조금 옆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는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이다. 자, 왜 이런 것이 기초 믿음이 되는 것이냐? 근데 또 예시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기초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의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인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자, 예시 연결해 봅시다. 자, 일단은
자신의 인식 주체의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의 예시는 바로 나는 기쁘다 라는 예시가 연결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지각에 의해서 이제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이 대상은 빨갛다. 각각의 정보가 이 각각의 예시랑 좀 연결이 되고 있어, 얘들아. 맞지? 요것은 나는 기쁘다는 무엇에 의해서? 그렇지. 심리 상태에 의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는 나의 심리 상태가 기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쁘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것은 내가 빨갛다라는 것을 지금 그 대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자, 보인다, 들린다와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경험적 내용, 즉 비경험적인 감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후술되고 있네요. 이 대상을 빨갛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냐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이러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자, 무엇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냐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비경험적인 감각 믿음에서 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비경험적인 감각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대상을 빨갛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조금 어렵죠?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비경험적인 감각적 내용, 감각의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 자, 비경험적 수정 잘못 썼다. 믿음을 경험이라고 고칠게요. 믿음을 감각 경험. 자,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 이것은 내면의 경험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통칭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지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지식이라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떠한 대상을 계속 지각적으로 관찰한 결과들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쌓여 있단 말이야. 맞지? 이거는 빨갛다, 파랗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지각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무엇으로 일단 전제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식 주체의 지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한 지식에 의거해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과거에 내가 빨갛다고 인식된 그 과거의 경험들로 미루어 보아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빨갛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뭐라고 본다는 거야? 기초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야. 맞죠? 좀 오류가 많아 보이죠? 자, 토대론자들은 이러한 입장은 어떠한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들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문제에서 또 이어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어떠한 믿음이 기초 무엇이냐? 기초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기초 믿음의
정당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두 개의 입장을 구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 자,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에 오류가 불가능하되며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인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일단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 정보들을 살펴봅시다. 일단 전제를 볼게요. 전제. 고전적 토대론의 전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된다? 그렇지. 기초 믿음은 오류가 없어야 돼. 오류가 없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오직 only 연역 추론만 가능하대. 대전제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례 분석만 가능한 게 바로 이제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기초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전제가 있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 이 한계는 바로 뭐야? 첫 번째, 내 앞에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지각에 의한 경험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지각을 할 때 그 지각된 대상의 형태나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맞나요? 우리 뭐 밝고 어두움이라는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대상의 색깔이 정확하게 지각이 될 수 있는 여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자, 무조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등과 같은 고전적 토대론에서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 즉 많은 개념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에 의한 믿음이 연역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과학적 믿음은 어때? 대부분의 믿음은 어때? 귀납적으로 도출이 되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나무는 초록색이다 라는 연역 추론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나무는 초록색이다 라는 우리는 지식에 의해서 저 나무도 초록색일 것이다. 저 나무도 초록색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무가 초록색이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무들을 다 조사해서 이 나무도 초록색이네. 저 나무도 초록색이네. 저 나무도 초록색이네. 이런 식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조사함으로써 나무는 대부분 초록색이다라는 지식을 가질 뿐이지. 맞아? 나무는 초록색이다라는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맞죠? 실제로는 오류가 많겠죠. 초록색이 아닌 나무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아직 관찰되지만 않았을 뿐. 안 그래? 실제로 그런 나무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어떤 게 나왔다? 이런 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니은이 나왔다. 오케이? 자, 어떠한 개념에 한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한계를 보완한 개념이 후술되는 개념이죠. 자,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자, 이 니은의 전제는 뭐예요? 기초 믿음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 기초 믿음 틀릴 수도 있다. 오케이? 틀릴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자, 귀납적 정당화를 허용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어떠한 연역 추론에 의해서 비기초 믿음들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자, 고전적 토대론과는 다르게 최소 토대론이라는 것은 맞지?
개별적인 사례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기초 믿음이라는 결론적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두 토대론이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소 토대론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을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가 있게 하였다. 맞아?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은, 자, 고전적 토대론으로서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맞지? 다 이런 식으로 반박 가능하니까. 그래서 러프하게나마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성질들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토대론의 한계가 있어. 토대론의 한계가 있는데, 자, 여기다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기억, 니은의 한계. 니은의 한계죠. 자, 니은도 한계가 있어. 여섯 번째. 여섯 번째니? 땡큐. 자,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 기억과 니은의 한계죠. 기억과 니은의 한계. 기억과 니은의 근본적인 한계. 그것은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의 문제. 그것은 바로 감각 경험의 정당화. 이게 핵심이에요. 감각 경험의 정당화. 인식 주체마다, 맞지? 인식 주체마다 어떠한 특정한 감각적인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결과 여부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맞아? 뭐 생맹,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맞니? 자,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다.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감각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인 경험이다. 자, 문제는 이게 뭐야? 이 감각 경험이라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명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고 했어.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이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는 어때?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객관적인 믿음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감각적인 경험, 결국. 그래서 무엇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함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어. 자, 정함론은 이미 기출된 바 있는 개념이에요. 정합적이다. 오케이? 즉, 이거는 이미 기출된 바 있는 개념이고, 이 정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관련된 프리퀄의 배경 지식이 바로 요 지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정함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지식의 판단 여부는 기존의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합적이다, 정합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것 또한 한계가 있죠. 정함론도. 그렇다면 기존의 지식은 또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맞죠? 그 지문들, 그 후술된 논의는 우리가 나중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식에 대한 토대론의 입장, 별표 하나 정도는 박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 20%. 자, 넘어갑시다. 자, 8은 개별적인 숙제로 내줬고, 자, 34페이지 예술과 객체.
자, 별표 2개. 자, 이 예술과 객체 이 지문은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내용이 되게 좋은데 별표 2개 해주시고 이게 3평에 연계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3월 학평에 요 지문이 연계가 된 것 같은데 근데 학평이 EBS를 연계시키려고 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연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맞지? 연계를 어떻게 시킬지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오면 연계라고 생각을 하나 봐. 맞지? 키워드만 가져오면 연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나는 연계를 시켰다길래 뭘 연계를 시켰냐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후설 있죠, 후설. 후설에 관련된 후설이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그 방법에 대한 환원론 그걸 잠깐 가져왔다고 연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아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여튼지 간에 예술과 객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빠르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 인간이라는 주체가 이 34페이지.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어. 오케이? 자, 거기서 흉과 후설의 관점이 비교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객체에 대한 흉과 후설의 관점이죠. 자, 인간을 중심으로 자,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기억과 니은이 구분이 되죠. 맞아? 자, 서양 철학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사람의 논의가 있다. 흉. 자, 흉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어. 성질들의 묶음?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 자, 예시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서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져.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자, 개라고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 정보를 잡아보자면 자, 성질과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이 바라보는 그 객체는 맞지? 매 순간 그 객체의 성질은 달라지. 맞아? 매 순간 그 객체의 성질은 달라져. 이것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파악을 할 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대상의 본질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의 본질도 어때? 자,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지? 이 말은 후설은 맞죠? 후설이란다. 흉은 대상의 성질과 본질은 어때? 같다고 보는 거야. 성질과 본질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매번 관찰하는 그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의 무엇도 달라진다? 본질도 달라진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해서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어.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성질은 매 순간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것을 일시적 뭐라고 불렀어? 일시적 성질로 구분을 했고 자,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수 갖추어야 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어. 자, 변화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본질적 성격. 즉, 후설은 대상의 성질과 본질은 어때? 같지 않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어. 자, 이것은 어때? 감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이것은 지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감각적 기관에 의해서
대상의 매 순간 달라지는 모습들을 뭐 관찰할 수 있고, 맞지?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은 뭐 매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너희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매번 하루하루 달라지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대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에 대해 하먼은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한다고 지적하였지.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가 하먼인데, 자, 하먼의 지적은 애초에 요 기억과 니은을 어떻게 했어? 비판했어, 비판. 왜? 자, 일단은 비판하는 것의 이유는 기억과 하먼의 입장에서 하먼 기억과 니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객체 인식의 주체를 뭐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얘들아, 어떻게 인간만이 객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인간도 또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니? 라고 인식의 저변을 넓혔네. 맞지? 애초에 이 사람은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했대. 인간만이 주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보기에 인간은 주체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자, 하먼의 주장 첫 번째. 인간도 뭐다? 인간도 객체다. 인간도 파악될 수 있는, 맞죠? 누군가에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논의가 현대의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연결될 수가 있죠, 분명히. 자,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 자,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았다. 자, 사유와 무관한 무엇이 존재한다? 객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사유는 누구의 사유? 사유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전유물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 사유는 인간의 사유야.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자, 존재하는 객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자,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될 학문으로 여겼다. 자, 이 파악하려고 노력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파악해? 어떻게 파악하냐? 자, 미학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미학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이 미학이라는 것은 자,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 존재를 탐구하는, 자, 도치법으로 써버렸네. 아름다움을 통해 존재를 탐구하는, 자, 미학을 통해서 우리의 사유와 무관하게 그 객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그 객체를 인식하는 주체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맞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인간도 또한 객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인간 사유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학이 필요하다. 미학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단.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어. 네 번째 문단을 보니까 예술의 아름다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은 아무래도 이제 지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한정이 되겠죠.
자, 일단은 하모니 말하는 아름다움과 하모니 말하는 자, 아름다움과 자, 지식의 차이. 이 중에서 지식에 관련된 정의를 먼저 논의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는 객체의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어. 자, 하모니 말하는 자, 지식을 봅시다. 하모니 말하는 지식.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이냐? 자, 지식이라는 것은 자,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 지식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 맞지? 이것을 어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인 객체를 맞지? 내부 구성 요소 아니면 그것이 내 외부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어. 그는 전자와 같이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거고,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 연소하면서 자기를 태움으로써 빛을 낸다라는 것은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외부로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자, 각각 아래로 환원하기, 그 다음에 위로 환원하기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이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자,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것을 아래로 환원하기. 환원이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외부에 비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위로 환원하기.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인 정보로 필기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 자, 1번과 2번을 합친 이중 환원하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지식의 유형이라고 본 거야. 이 세 가지가 지식의 유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면 뭐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진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자, 여기서 직서적 표현이라는 말 키워드 정리해 봅시다. 직서적 표현. 핵심 개념어죠. 직서적 표현. 자, 이것은 환원을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건데, 환원은 자 무슨 뜻이죠? 환원? 본디의 모습으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야. 본래의 모습으로. 그 대상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야. 맞아? 자,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 설명하면서, 자,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 밑줄. 자, 이 환원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거야. 맞지? 우리가 눈으로 지금 관찰하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환원이야. 그 본래의 상태가 바로 뭔데? 이게 바로 사유야, 사유.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유로 되돌리는 것을 자, 직서적 표현이라고 하고, 맞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 사유로 되돌리기가 가능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야? 지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좀 어렵죠? 천천히 봅시다. 자,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근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는 아름다움은 자,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지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 맞지? 지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로는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대. 그러면 아름다움이 뭐지? 네 번째 문단에 나오겠죠. 자, 아름다움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에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라고 주장하였어.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설명한 무엇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환원이 안 된다는 거야. 환원이 안 되는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환원이 안 되는 지식을 뭐라고 한다?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아름다움, 그렇다면 이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트라고 한다. 아트. 오케이? 이 아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름다움이 뭔지 봅시다.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 하먼은 예술이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전히 하먼의 주장이죠. 하먼이 말하는 자, 아름다움. 뷰티는 무엇을 통해서? 자, 메타포를 통해서 드러난대. 은유의 방식으로 드러난대. 자, 얘의 주장은 아름다움은 자, 은유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 자, 은유는 우리가 그 예전에 좀 읽은 적이 있죠. 그 은유의 특성과 연결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요즘 수능 그 평가원들 보면은 수특 지문 하나를 연계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내용을 엮어서 연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뭐지? 전동 센서 지문도 그렇고 두 개 지문의 내용을 엮어가지고 이제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특 지문들 중에서 소재가 좀 유사하다 싶은 것들은 엮어 읽기를 통해 가지고 연결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자, 은유, 여기서 하먼의 은유가 또 제정이 되고 있죠. 하먼의 이제 은유. 하먼의 은유란 자, 지각이 안 되는 객체와 자, 이게 중요해. 지각이 안 된대. 객체를 지각을 안 되는 대상으로 지금 여겼어.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하먼은 맞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 맞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지각이 안 되는 인간의 사유로 인간이 지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썸띵들이 있고 그런 썸띵들을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맞지? 그랬을 때 애초에 지금 전제하고 있는 바는 지각이 안 되는 객체들이 존재하고 이런 지각이 안 되는 객체들을 자 지각을 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대? 긴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대. 이 사이에 긴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대. 긴장. 자, 이게 철학적 용어가 쓰이고 있지. 이 철학적 용어를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이 지문에서 의도한 바로 정확히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해. 인문 지문이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사람들은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특성, 즉 성질들이 있어.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는 자,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건 아래로 환원하기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직서적 표현이죠.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교사의 성질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과 교사를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교사는 양초이다.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에 교사는 뭐가 되는 거고 객체가 되는 거야. 양초는 뭐야? 성질이 되는 거야.
이 사이에 긴장이 있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된대.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사용해서 객체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이 성질을 통해 가지고 객체를 파악하려는 이 노력에서 아름다움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여기에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어. 기존의 지식으로는 맞지? 이 성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체의 속성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어. 맞니? 근데 이 하먼이 말하는 이 은유가 쓰이잖아. 이 은유가 쓰인다고 한다면 이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 B라는 그 속성이 이 객체를 어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아?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겠지. 양초의 성질이 뭐지? 자기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존재네. 교사도 그러한 성질을 가진 존재라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지. 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기존의 지식과는 달리 직서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직서적 표현으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은 1대1로 성질과 객체가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교사라는 속성과 양초라는 속성이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기존의 지식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무조건 유추라는 게 존재해. 유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두 대상 간, 객체와 성질 간에는 1대1로 대응되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성질의 것은 없지만 어떠한 것은 있다는 거야? 유사성은 존재한다는 거야. 유사성이 존재해야지 유추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 맞아? 즉 교사와 양초의 유사성은 바로 뭐야? 희생이라는 유사성이 있어. 그런 희생이라는 유사성이 존재해야지 유추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자,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문에 안 나온.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볼게요. 하먼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좀 쉽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금방 정리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먼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했는데 하먼은 이러한 입장과 반대해서 연극성을 긍정을 하였어. 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형식주의자와 하먼의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형식주의자와 하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극성의 개념에 대해서 형식주의자는 이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했어. 배제. 하지만 이 하먼은 연극성을 긍정했지. 연극성. 그 연극성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작품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극성이라고 한다면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가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을 연극성이라고 했을 때 형식주의자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하먼은 긍정했어. 감상자들이 마치 예술 작품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지. 자, 여기서 혼성체라는 개념이다. 혼성체. 혼성체. 자, 작품 플러스
감상자가 융합하는 거야.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관점을 제안했어. 하먼은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의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 정보가 되게 적게 나왔는데, 자, 이 혼성체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 갑자기 이런 개념이 왜 나왔을까? 연결해 봐야 돼요. 갑자기 아름다운 막 줄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연극성,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선 작품과 감상자의 합작인 혼성체의 개념을 주창을 하며 연극성의 개념을 강조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품이라는 것은 감상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감상자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맞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란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의도된 메시지가 있겠죠. 의도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의도된 메시지만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만들어지진 않아. 맞지? 근데 이런 감상자가 그 감독의 그 만들어진 의도된 각본, 의도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느냐. 즉 어디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볼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로 따지냐면 그 영화가 있고 뭐 우리가 그 영화를 검색을 하면은 관람객 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관람객 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감독은 이런 걸 의도한 것 같아, 저런 걸 의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그런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막 내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내리는 일련의 평가들에서 하면은 무엇이 나타난다고 볼 거야?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본 거냐면 기본적으로 하먼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객체에 대한 성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 이건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떠한 감상자가 그 작품에 있어서 진리나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먼 입장에서는 아름답다고 보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맞지? 다양한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 그게 바로 하먼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맞나요? 이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게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먼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어.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 예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먼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하먼의 그 예술론이 갖는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들.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긴 한데, 자, 일단 하모니 메인이죠. 오케이? 하모니 메인이고, 자, 이 아름다움의 지식의 차이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 질문 통해서 좀 구분을 하는 게, 자, 복습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시고 한 질문만 더 합시다. 자, 42페이지. 인격 동일성에 관련된 논의. 자, 이건 2개. 이것도 별표 2개. 자, 적용학습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가 말했듯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플로리디가 1티어고요. S급입니다. S급. 그 다음에 2티어가 인격 동일성이랑 방금 전에 했던 예술가 객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맞죠? 나머지들은 이 세 지문을 이제 그 복습의 우선 빈도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봐주는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한 것은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안 되면 클릭 때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지? 자, 인격 동일성에 관련된 논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일상의 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해왔어. 그렇지. 그렇잖아. 이런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죠. 맞죠?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이제 비교하자면 10년이 지나잖아. 그럼 10년 전에 내 몸을 구성했던 세포는 몸에 남아있지 않대. 그러면 10년 전에 나하고 10년 후에 나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 전제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런 여러 전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 지문에서 다루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맞아? 늙으면서 이제 나도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뚱뚱하지가 않았다고. 맞아?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게 되고, 이렇게 물리적인 속성들은 다 바뀌게 되겠죠. 맞아요. 내 머리는 이제 계속 또 날아갈 것이고, 맞지? 이런 식으로 나도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백종원 아저씨처럼 가발 쓰고 다녀야 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자, 그렇다면, 자, 이 개인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한 그런 그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문단은 인격 동일성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정리합시다.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자, 첫 번째, 데카르트가 바라본 동일성.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실물리적으로 계속 달라지는 존재이지만 계속 동일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유의 동일성. 동일성의 기본적인 키워드로 사유를 들었어요. 사유.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된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데카르트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신체와 정신을 구분했다라는 거야. 데카르트 형님은. 신체는 신체, 정신은 정신. 맞아? 그러면 깔끔해지죠? 신체가 계속 변하더라도 정신이 동일하면 동일한 인간이다 라는 깔끔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나간다. 자, 영혼의 존재는 정신에 관련된 개념이겠죠. 아무래도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 생각을 계속 영위할 수가 있대.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고 신체는 어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야. 즉, 영혼이라는 개념을 존재한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것은 신체 없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신체 없이 존재 가능한 정신에 해당되는 영역인 영혼이라는 개념을 전제를 하고 있네요.
데카르트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되고 이 영혼에 의해서 존재는 지속된다.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전제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보자. 결론. 자, 이 전제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자, 모든 인간의 사유는 영혼에 귀속이 되고 이 영혼에 의해서 존재는 지속된다. 즉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 귀속, 그리고 또 플러스 영혼은 존재의 지속 조건.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야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을 구분했지만 결국에는 어때? 신체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이제 정신이 같다고 한다면, 맞아? 정신이 같다고 한다면, 영혼이 같다고 한다면, 맞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죠. 뭐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자, 세 번째. 자, 로크의 동일성. 자, 로크의 동일성. 자, 동일성에 관련된 데카르트의 입장과는 좀 다르겠죠. 로크의 동일성. 자,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을 중심축으로 간주하였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일성이라는 것은 자,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았고, 특히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기억을, 자, 여기서는 동일성의 전제는 자,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라는 거지. 기억을 인격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어.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확장이 된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심적 상태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연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과거에 어렸을 적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은 개인들에게 귀속이 되죠.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개인의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개인은 동일성을 가진 주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 의식이 구두 수성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 자,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 수성공으로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기억이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기억이 유지되고 같다면 같은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아? 왕의 기억이 왕자의 기억이 구두 수성공의 기억으로 옮겨가더라도, 맞죠? 그 구두 수성공 왕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구두 수성공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즘 웹툰들을 보면은 약간 과거 회귀물, 그리고 막 몸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 맞지? 제가 웹툰 쳐돌이거든요.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웹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 웹툰을 좋아하는데 웹소설은 조금 요즘 좀 읽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침침해가지고 웹툰으로 좀 옮겨 탔는데 요즘에 웹툰들이 되게 그 약간 글 작가를 좀 따로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가 탄탄한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자주 보는데 근데 요즘은 다 그냥 개나 소나 그냥 과거 회기물이야. 아무튼 그런 과거 회기물을 보면은 뭐 4, 50대의 주인공이 갑자기 막 과거의 쌩쌩한 20대로 회귀를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맞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40대의 기억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간 그 개인을 40대의 그 개인과 같은 개인으로 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로크는 예스라고 말하겠죠. 기억이 같으니까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라이프니츠. 자,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 보았으나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자, 이 동일성의 개념에 대해서 자, 로크의 입장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크의 입장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자, 로크의 입장과의 공통점은 바로 심적 상태의 연속성, 즉 기억에 의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근데 죄송해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있는 것은 같은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로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무엇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기억으로 한정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기억이라는 것은 자, 왜 그러냐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얘의 전제는 자, 기억이 나지 않는 자, 무엇이? 그렇지. 지각과 사유가 있을 건데 이것은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령 그런 거죠.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떡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안 먹어요. 떡볶이 그래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을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저는 어묵만 처먹어요. 맞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 개 싫어했어요. 저 새끼 어묵 처돌이 새끼 저 새끼랑 같이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떡볶이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나 맨날 왕따 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그냥 어묵을 더 시키면 되잖아. 맞지? 아무튼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래떡 이걸 먹다가 목에 한번 걸린 적이 있대. 엄마가 그랬어. 목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거를 진짜 목에 걸려가지고 엄마가 그 손으로 넣어가지고 목에 걸린 가래떡을 이렇게 식도에서 이렇게 뿅 빼냈다는 거야. 진짜 내가 그걸 먹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떠한 그 몸에 이제 남아 있는 거지. 그 기억나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막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식의 지각과 사유를 했다라는 그 경험이 있어. 그게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막 개인이 뭐 겪었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있죠.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나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자체로만 맞지 개인의 동일성을 한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라이프니츠 형님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연결관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어. 자,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셨냐?
심적 상태는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 좀 길어. 심적 상태의 연속성. 연속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대. 됐죠? 자, 마지막 문단만 정리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 딱 맞다. 자, 독서 지문은 인문까지는 되게 라이트했고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사회하고 사회 2주 정리하고 과학 2주 정리하고 해가지고 4월달 독서가 개 빡셀 겁니다. 알겠죠? 4월달 독서가 개 빡셀 건데 자, 힘내세요. 알겠죠? 4월달 독서가 제일 중요해. 사회하고 과학. 자,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어. 자,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한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영혼의 실제성을 확실히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어. 이 칸트는 이제 데카르트와 대척점에 있네요. 칸트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내부 감각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 대상이 아니야. 그렇지. 영혼을 어떻게 그 감각을 할 수가 그 감각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궤도 같은 사람이 보면은 막 미쳐 날뛰겠죠. 자, 영혼은 자,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비해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분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네. 이 둘은 구분이 된다. 자, 네 번째지. 자, 칸트. 자, 칸트라는 것은 자, 무엇과 무엇은 구분이 된다. 그렇지. 영혼과 물체는 자, 구분이 된다. 영혼과 물체는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영혼과 물체는 구분이 된다. 구분 기준은 이제 감각의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각 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내가 실제 IN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는 보았어. 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 플러스 칸트의 주장에서는 플러스 자,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죠. 자, 데카르트를 어떻게 비판을 했냐? 단순히 영혼을 전제로 한 존재의 인식.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유명한 격언이기도 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야. 단순히 내가 지각한다, 생각한다 라는 것 자체로는 맞지?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를 뭔가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카르트 형님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다 거기에 응축해 놨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주체인 나는 맞지? 물리적인 나가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로서의 나를 의미해요. 데카르트의 나는. 근데 이 데카르트의 나라는 존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아닌, 맞지?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칸트는 어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 불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나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가 독립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문장으로 적어줄 테니까 복습을 하면서 이해를 해봐. 여기서 칸트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요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내가 단지 나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아? 대상의 실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 거야. 그것은 그냥 저스트 무엇만 할 수 있어? 가능성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 영혼이라는 게 뭐 있을 수는 있겠다.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영혼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야. 내가 무엇을 생각한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가 남아있는 것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칸트는 어떠한 것을 인식의 동일성의 전제로 삼았냐? 자,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제 그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가 있대. 복수의 주관? 이게 무슨 말이지?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의해서 온전히 전달이 되고 그 사유가 동일한 나에 의해서 사유가 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으로 마주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종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수라는 것은 이 복수라는 것은 선행하는 주관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이 되고 이것이 온전히 나에 의해서 사유가 가능을 해야지만 이러지만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선행하는 주관과 후행하는 주관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생각,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의 생각과 취향 이런 것들로 이어지거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야. 무조건 설명이 가능해야 돼. 맞지? 내가 어떠한 취향을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싫어해. 이렇게 주관이 바뀌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맞지? 그런 주체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어렵죠? 자,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의 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한 것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으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결의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어. 자, 이곳을 누가 또 깠다? 스트로스.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 인격의 동일성은 인정. but 칸트의 무엇은? 칸트의 복수의 주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단순히 철학적인 상상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것을 조금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난 착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주관을 현재 스스로의 주관을 이제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행하는 주관, 과거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들과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지금 종합을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결과 지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말 자체가, 이 주관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그 인격 주체가 겪었던 그 경험과 그 경험에 의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것은 과거 인식 주체의 경험과 그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이게 중요해. 단순히 경험했다라는 거에만 경험했다라는 것에서 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식 주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맞지? 나는 이런 행위를 했어. 나는 그렇다면 좀 착한 것 같아. 이런 식의 복수의 그런 과거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누적되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경험적 판단에 의한 누적에 의해서 내가 사유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다라고 판단 내린 그 결과물이, 맞지? 그 인간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을까, 칸트 형님은? 응? 자, 그것을 통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인문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2, 13. 12, 13은 여러분들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2, 13 여러분들이 해오시기 바라고. 자,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11분 쉬는 시간 가지고 45분에 어휘 테스트 볼 겁니다. 알겠죠? 45분에 어휘 테스트 볼 거고요. 자, 교재 못 받으신 분. 자, 45분에 어휘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에 봐요.